안녕하세요. 아키비스트 이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활용이라고 해서 맨 끝단에 이 프로세스가 있죠. 이걸 제외하고 11개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아카이브 구축 단계입니다. 일단은 먼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아카이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연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원 때문에 아카이브라는 것은 공적인 정부의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카이브는 한국말로 하면 비현용 기록이고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록으로서 조사 연구에 부합하여 사용하는 기록들을 이제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트 아카이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떠한 개인, 작가, 이론가, 평론가들로부터 수집된 기록 그리고 미술관이라든지 미술유관에서 생산된 미술관의 기록 이렇게 두 가지의 꼭지로 미술 아카이브는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전시 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이 있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개인, 작가가 전시를 한다고 하면 먼저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럼 그 초청장들 그리고 또한 작품의 이미지가 담긴 리플릿 또 캡션이 담긴 도록이나 전시 인쇄물 브로셔 같은 것들이 이제 아트 아카이브에 속하게 되고요. 작가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크랩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전시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전시 인쇄물과 함께 본인이 난 기사들을 스크랩하거나 그때 당시 사상이나 메모들을 적어 놓으시는데 그런 스크랩북도 미술 아카이브의 한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조각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죠. 조각 같은 경우는 어떤 형상을 제작하기 전에 작가들이 마케트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트도 미술 아카이브의 일종이고 어떤 도면이나 도안을 만들기 직전에 그런 도구들 그리고 작가들의 본인의 기록들을 음성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 릴 테이프에 담는데 그런 것도 미술 아카이브를 할 수 있고 회화 작가라고 한다면 화구나 화구통 그리고 붓, 연필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작품이 되기 전 단계인 드로잉 같은 것들도 미술 아카이브의 형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생산되고 축적된 기록들도 미술 아카이브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술관은 작품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조사 연구해서 교육하고 전시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능에 부합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모았던 기록들도 미술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또 수집을 하는 추세고요. 물론 국내는 그렇진 않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요. 지금 거의 이메일을 통해서 다 기록들을 생산하고 여러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메일까지 수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미술 개인과 기관들로부터 수집되고 축적된 기록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술 아카이브는 구축이랑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면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키비스트는 오랫동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조사 연구해서 분류 정리하기 기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이 워낙 대두되다 보니까 디지털 아키비스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아키비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중심의 기록보다는 매체 특정적인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디지털 아키비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술 아카이브에 있는 작품은 기록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제 미술이라는 것 그리고 작품이라는 것은 어쨌든 창조적 가치를 갖고 있고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 혹은 드로잉 하나를 보게 되면 과연 예술 작품은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박서보 작가님 앵포르멜 작품인데요. 앞에는 이제 추상 표현주의적인 하지만 작품 뒷면은 어떤가요? 뒷면에는 전시력이라든지 이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생성이 됐고 그것들에 대한 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품도 언젠가는 이력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 아카이브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11가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각 프로세스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면 디지털 전문가, 그리고 자료의 조직 정리 기술을 한다고 하면 카탈로거라는 전문가, 그리고 보존 처리는 컨저베이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자료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자료 조사 및 수집 단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료 조사 수집의 단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수집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자료는 아무거나 수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게 되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소장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자료도 수집을 합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있어서 조사와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록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할 때 기본적으로 50에서 100박스 정도의 자료들을 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입된 자료들은요, 자료들이 무엇인지 박스별로 이제 아키비스트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목록화를 진행하는데요. 1차 목록화는 지금 이미지 보시는 거 왼편에 있어요. 다음과 같이 어떤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략 목록화를 하고요. 공공재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기증협약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가 기증되었다라는 기증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간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료들은 50년,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훈중 처리, 클리닝 처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박스별로 보다가 굉장히 주요한 자료인데 너무 많이 훼손된 경우들은 컨저베이터와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떻게 자료에 훼손된 부분들을, 그리고 결손된 부분을 마감하고 보강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요. 보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류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어떠한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책만 기증하시는 게 아니라요.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작품도 기증을 하세요. 왜 이 작품을 기증해 주셨냐면 어쨌든 문헌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작품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사 연구를 하셔야 돼가지고 작품을 구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기증을 해 주셨고요. 또한 평론가이다 보니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 같은 것들도 저에게 기증해 주셔서 건식 클리닝을 하는 장면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묵은 때를 다 벗었으면 저희가 일단 정리기술 단계 이전에 디지털화라는 거를 먼저 합니다. 자료가 워낙 훼손이 많이 됐거나 열람 서비스의 빈도가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을 먼저 하고 디지털화를 먼저 하는데요. 오버헤드 스캔이라고 해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해서 하는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열람 서비스도 하긴 하지만 자료를 해지하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후단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나 사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아무리 라이트박스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자료를 해독하고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디지털화를 보시는 것처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디지털을 하게 되면요. 연구 보존용으로 하나 하고요. 활용용으로도 JPG로 하고 또한 썸네일로 서비스용으로 하고 CMYK라고 해서 출판용으로도 디지털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600에서 1200 dpi 해상도를 가지고 디지털화를 하고 사이즈 한 20MB 정도로 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합니다. 자, 어느 순간 디지털화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키비스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지난하고 힘들지만 가장 꼭 해야 될 일, 11가지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정리 기술을 하게 됩니다. 정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논리적 정리와 물리적 정리. 물리적 정리는 먼지를 터는 것이고요. 자료를 편철하고 그다음 종이 박스에 넣고 연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 정리이고요. 논리적 정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료가 워낙 50박스, 100박스 오고 자료 자체 수량이 10,00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논리적 정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사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출처의 원칙과 원지서 존중의 원칙인데요. 출처의 원칙은 어떠한 기록이 다른 기록과 뒤섞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맥락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원질서는 그 생산자가 원래대로 정리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정리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권진규 컬렉션에 있는 앨범인데요. 권진규가 직접 정리한 앨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두고요. 이런 거 외에 원질서가 없는 자료들은 다 풀어 헤쳐서 주제별로, 매체별로, 연도별로 아키비스트가 재구성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 정리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정리와 함께 사실 같이 가는 게 바로 기술 작업인데요. 이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런 거죠. 자료를 보지 않고도 내가 눈에 선이 보일 수 있도록 목록을 보고 파악하는 것. 그 자료 기록의 디스크립션도 보지 않고서도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키비스트가 그거에 대해 기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작업은 거의 한 1년,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증자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연구자와 함께 디스크립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진인데요.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자료이고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디스크립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엽서 편지 같은 것들은 역시나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가를 의뢰하고 또 연구자를 의뢰해서 대체 이 엽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작가가 누구와 교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자료를 해제하고 번역하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키비스트는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 분야별로, 각 프로세스별로 전문가와 같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제가 된 것들은요, 출판에 활용이 되고 전시에도 활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 기술이 끝났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이기 전에 포장 라벨링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존용품에 담기도 하고 폴리프로필린이라는 보존용기에 담아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끝났으면요. 너무 개인적인 자료이거나 미술관에 불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증자와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다시 반환하고 또 기증자가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수장고에 연구 보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고 기술되고 완벽하게 물리적인 정리가 끝난 거는 시스템에 연동돼서 바로 일괄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서 시스템 안에서 아카이브를 검색하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와 연동을 해서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해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해 놓습니다. 검색 엔진이 있어서요. 키워드로 검색한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고 열람 서비스를 하게 되죠. 이제 아카이브 활용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제 열람 서비스는 이제 활용의 한 단계이고 대부분 세 가지 부류의 연구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가장 열람을 많이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술관 내부 직원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이제 논문을 쓰고 계시는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열람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작가의 생애를 조망할 수 있도록 기록들이 전시가 되고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작품들을 했는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끝나고 완료된 것들은 저희가 자료 역시도 대여를 하게 됩니다. 외부 기관에도 대여를 해서 권진규 전시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대여를 해드렸고요. 또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했던 학술 행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카이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아카이브는 왜 구축하고 왜 활용을 할까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기초 자료로서 아카이브는 중요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역할도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가별로 작품이 굉장히 상이해요. 기초적인 자료들을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한 사람이 아키비스트는 아닐까.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이제 아카이브가 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해서 생산자의 맥락 그리고 컬렉터와의 관계들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아카이브라는 생각에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들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실무에서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미술 아키비스트라고 하면 미술사도 알아야 되고 기록 관리학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학제적인 학문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자료의 양이 정말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라면 상자로 50박스, 100박스 장난 아닌데요. 이 자료들을 평가 폐기하기 전에 선별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또한 자료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정리 기술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제별로, 매체별로, 연대별로 저희 아키비스트들이 재구성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주관성을 배제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아키비스트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희 컬렉션이 들어와서 업무 방식 변화가 있냐라는 얘기셨는데요. 어쨌든 아키비스트는 본인 본연의 업무들이 있어서 사실상 방식의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이 들어오면서 새로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순회전이 많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기증이 되니까 그 작품이 어떠한 연유로 수집이 되었고 또 어떠한 연유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야 했었기 때문에 자료 열람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거 외에는 사실 업무 방식의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질문이 이제 들어온 것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2중, 3중 백업을 진행하기도 하냐요? 당연하죠. 2중, 3중 합니다. 백업을. 일단은 제 컴퓨터에 하나가 있고요. 카피를 이제 외장하대하면 하고요. 또 저희 나스란 시스템에서 한 번, 3번 또 백업을 하고요. 저는 조금 진지하고 좀 이상한 아키비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장하대 하나 더 카피를 하고요. 또한 또 어떤 카피를 또 하냐면 작가들한테 어쨌든 자료가 다 구축이 되고 정리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 작가분들께 한 번을 더 드려요. 그래서 거의 5가지 정도, 5개 정도 카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컬렉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케바케긴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몇 분 정도의 아키비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아키비스트가 필요할 거라 보는지 궁금하다고 김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는 그 과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7명 정도가 있고요. 이 미술 일반 2명에서 3명, 그리고 열람 서비스, 그다음에 미술관 기록 담당하는 분, 뉴미디어 건축 7분이네요. 그리고 서울관도 미술관 기록을 담당하시는 분 1분, 그리고 또한 뉴미디어 구축 관련된 거 하시는 분 1분에서 그 정도 계시는데 점차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동시대 미술을 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과 제가 아까 초반에 디지털 아키비스트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아키비스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료가 구축이 되면 디지털화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것들을 열람 서비스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아키비스트가 결국엔 필요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제 아키비스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카이브 하는 분들이 이제 큐레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아카이브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큐레이터 관련된 것도 그런 직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전공 역량이나 자격증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량은 그 정도가 됐겠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둘 다 하면 좋죠. 미술사랑 기록관리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은 대다수가 이제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어느 정도 정규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공공기록물 자격증, 그러니까 전문 요원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격증도 사실상 있고요. 사서로 치면 정학에서 자격증처럼 그런 자격증이 나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학과에서 이제 60, 70년대 실험미술 관련된 것들 전공했고 또 기록관리학을 또 전공한 케이스고 지금 또 박사 과정에서 또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키비스트가 많지 않은데 늘어날 전망이 있는지 전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그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큐레이터와 평생 협업할 사람이 저는 아키비스트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야 될 사람, 소장품 조사 연구하는 사람. 아키비스트가 할 수 있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 연구를 해야 되고 또한 문화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저는 아키비스트라 생각을 해서 아키비스트는 계속 그 수요는 늘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점차 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점점 더 확대되긴 할 것이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많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예술자료원에 한 분이 이제 계시고요. 또 국회의원에 이제 그 정도 계시, 7분에서 8분 뭐 계시고, 또한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 곧 개관을 할 건데 좀 계시고, 지방에는 사실 전무후무하긴 한데 사서분들이 기록연구사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구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십니다. 일괄 로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개인이 쓸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미술관이 아카이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AMS를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을 이제 일괄로 업로드하는 미술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능법 때문에 일단은 그 시스템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저희 미술관 고유의 시스템입니다.